시작하겠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환경 빅데이터 네트워킹 포럼 개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의 빅데이터 연구팀의 구자환 교수입니다. 자, 오늘 빅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특히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에 관련해서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환경부의 정보화 담당관님 이두영 과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학계 쪽에 숭실대학교의 김용모 교수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네, 저희가 이제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네트워킹 포럼으로 해서 우리 지금 1차, 2차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목적은 저희가 이제 정부,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 등 환경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이제 환경 분야 빅데이터 관련해서 네트워킹 포럼을 통해서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의 생태계, 그 생태계가 어떤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진화와 융합, 서비스에 대한 활용, 확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같이 편안하게 이렇게 포럼 해서 온라인 포럼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남짓 되겠고요. 자, 오늘 그래서 주요 내용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환경부 산하에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에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크게 두 개의 플랫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첫 번째가 정보화진흥원, 저희 이제 프로젝트죠. 한국정보화진흥원 산하에 이제 10개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 놨고, 거기에 이제 환경 쪽의 빅데이터 플랫폼은 한국수자원공사, 그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제 주관기관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부 산하의 또 중심 조직 중에 하나가 환경공단이잖아요. 그래서 환경공단 산하로 해서 또 크게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환경부 정보화 담당관님께서 그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을 좀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편안하게 하시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교수님께서 편안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네. 누워서 하셔야 되나요? 그건 좀 편하게.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첫 번째 멘트가 이게 너무 편안하면 또 안 되니까 조금 형식을 좀 잡았습니다, 제가.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단은 화면 공유를 해서요.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창을 띄우고 오 마이 갓. 뒤에 배경이 좋네요. 구글 미트로 저희가 온라인 온라인 포럼을 하고 있는데, 뒤에 이 배경 화면이 아주 좋습니다. 네. 자, 화면 공유 시작했고요. 예, 공유가 됐죠, 그죠? 네네. 근데 이게 그 화면하고 공유된 화면하고 이렇게 같이 보이면 좋은데 저한테는 이게 화면이 텍스트하고 화면하고 다시 달리 보이니까 제가 텍스트를 위주로 해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 환경은 요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그 정보, 거기 안에는 뭐 대기, 수질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내부는 지금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나는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나는 대외 쪽이 있고요. 하나는 대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는 한국수자원공사 우리 그 환경부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과기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자체 조인트 펀딩을 해서 네네. 하고 있고요. 목적은 4차 산업을 견인하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제공하는 그런 삶의 질을 제공하는 그런 분야하고 네. 또 하나의 분야는 대내 쪽인데 이거는 우리 또 산하기관의 한국환경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환경 분야의 그 정책 개발이나 의사결정을 위한 그 데이터 분석 쪽을 지원하고 있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관점이 다른 게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는 데이터의 유통이나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는 대내 쪽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들은 공공이나 민간 학계 이런 데가 이제 컨소시엄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 안에는 이제 뭐 국립생태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질양문연구소 이런 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나 학교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가 이제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내 쪽은 저희가 이제 환경공단에 위탁을 해서 수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활용 대상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는 전 국민 정보를 공개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주로 공공이나 민간 기업에서 활용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내부에서 하는 것들은 소속이나 산하기관의 그 업무 담당자들한테 공개가 되고 이거는 이제 내부 업무를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그동안 수집해놓은 거는 수자원공사가 한 333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데이터 분류는 이제 뭐 수자원에 관련된 건 상하수도, 대기, 폐기물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그 공공 데이터 개방에 관련된 그 오픈 데이터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기초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소셜 미디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연계해서 이제 분석하는 부분이 있고 대내 쪽에서 하고 있는 건 93종의 데이터를 지금 수집해 놓고 있고요. 거기 안에는 뭐 대기나 기후, 물환경 요 부분까지 지금 돼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이제 확대를 해서 상하수도나 자연환경 쪽, 그다음에 자원순환, 보건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적이 다르고 그다음에 그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그 관점이나 내용들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같은 맥락이라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거를 그러면 어떻게 수집해서 활용하느냐 이런 것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수자원공사 쪽에서 하는 그 민간을 위한 것들은 오픈 클라우드 쪽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 쪽에 있는 뭐 네이버 클라우드 활용을 해서 쓰고 있고요. 저희 대내 쪽에서 하고 있는 거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다르고 내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이제 공공의 오픈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 이제 그래서 데이터를 유통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1차 때 그 주로 서비스 개발했던 게 뭐 예를 들면 수상 레저를 할 때 어디가 제일 적합한 지역인지 그런 물 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대내 쪽 같은 경우는 1차 때 주로 했던 부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공공하수 슬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량이 일어날 때 앞으로 이제 얼마만큼 이게 그 발생이 되고 어떤 이슈가 생길 건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그게 그 이상치가 넘었을 때 해당 사업장에서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든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대부분 내부의 업무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내부 데이터 쪽에 관련된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하나는 주로 유통이나 산업 활성화의 관점이고 하나는 이제
내부 데이터 업무 분석하는 쪽의 이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대외 쪽에 주로 돼 있는 우리 저 수상공사에서 하고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URL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environment.kr 뭐 이렇게 되고요. 여기 안에는 이제 그 데이터셋에 관련된 마켓, 그다음에 서비스, 그다음에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관련된 커뮤니티, 그다음에 뭐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플랫폼 소개 이런 부분들이 주로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셋 안에는 오픈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수자원, 상수도, 대기 이런 부분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메뉴에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주로 그 오픈 데이터셋의 데이터 그 메뉴 쪽은 오픈 데이터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요청 또 하면 그걸 핸들링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데이터의 민감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권한 신청해서 승인해주는 이런 그 과정들이 있고요. 나머지 그 분석에 관련된 것들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외부 데이터하고 내부 데이터하고 약간 다르긴 하지만 우리 그 내부 쪽에서 쓰는 데이터들은 주로 그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하고 쓰는 그 툴들을 이제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태블로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요런 내부 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나머지 서비스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하고 외부는 이제 구분이 이제 명확하게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수자원공사 쪽에 관련된 내용을 좀 먼저 보면, 이거는 이제 과기부의 사업을 해서 시작이 됐고요.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개발, 유통, 융합, 조성하는, 또 특히 이제 이걸 생태계적으로 확산시키는 이 거버넌스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1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2차까지 와 있는 상태고요. 시스템 구축한 거는 주로 기존에 있던 그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환경 분야에 대한 그 데이터, 주로 공공 데이터죠. 그 개방 데이터를 관점에서 해놓은 부분들이 주로 데이터를 이제 구축을 해놨고요. 1차 서비스 했던 거는 수상 내적 포인트를 좀 찾는, 국민들이 그 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 중에 수상 내적 지수라는 서비스를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찾아가는 그 부분들을 이제 GIS 기반에 이렇게 시각화하는 부분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대부분 그 1차에서 끝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 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포털도 이제 구축이 되어 있고요. 거기 안에는 데이터를 유통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이제 기반이 가장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검색이라든지 뭐 필요한 데이터를 찾는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생태계 데이터 기반의 어떤 생태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교류, 대외하고 교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공모제원이라든지 그 플랫폼 활용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국민에 관련된 서비스를 알리는 이런 부분들도 주로 많이 진행이 됐고요. 올해도 2020년도 11월 달에 공모대전 시상식과 뭐 발표가 있었는데 뭐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 국민들이 많이 쓰고 그다음에 기업들에서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산업을 이제 활성화시킬 건가라는 거고요. 그 안에는 이제 기본적인 국민들이 기업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기본적으로 물에 관련된 거, 수자원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생활환경, 특히 이제 생활환경 폐기물에 관련된 데이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환경은 이제 국립공원이라든지 생태원에서 갖고 있는 그런 정보들, 공공 오픈 데이터들이 주로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들이 이제 수집돼서 분석하는 서비스들이 이제 돼 있고, 특히 이제 기업에서 주로 쓸 수 있도록 오픈 API 서비스들이 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같이 받쳐주는 전문 협력 멤버들이 이렇게 있는 상태고요. 또 다른 플랫폼과 이런 연계 기반들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채널이 또 뒤에 받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점점 이제 그 플랫폼을 운영하고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현재 그 대국민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데이터 산업이 점점 활성이 되면 환경 산업에도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을 해서 데이터 경제, 디지털 뉴딜 뭐 이런 부분에 그 많은 그린 뉴딜에 많은 그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뭐 이상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일단은 크게 제가 이제 파악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 플랫폼이 공존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과기정통부 산하의 국가 빅데이터 플랫폼, 거기에 이제 10대 플랫폼 중에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해서 그거는 이제 수자원공사 주축으로, 그 다음에 플러스 아까 보여주신 이미지 자체가 여러 가지 11개 정도 되는 10개 이상의 센터들이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올려서 데이터를 물환경, 생활환경, 자연환경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 데이터를 상품화시켜서 유통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되게 또 이제 한편으로 이제 환경부 자체 환경공단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과제가 있잖아요. 플랫폼.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이제 아까 서론에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데이터 사이즈가 좀 더 적은 것 같아요. 그 실제 요쪽보다 수자원공사의 데이터 수집한 그 양보다 여기는 한 300개 여종이 좀 더 있는 것 같고 여기는 한 그거보다 훨씬 더 작아 보이는데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런 좀 작은 게? 일단 그 공공에 관련된 그 오픈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다 한 거고요. 네. 저희는 이제 나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대기 분야를 했고요. 올해 이제 수질 분야를 했기 때문에 그 위에 이제 관련된 자연환경이나 이런 것도 아직 저희한테 안 들어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뭐 단계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예를 들면 오픈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정책에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는 또 아주 정책의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또 갖고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집 양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픈 데이터를 관점하고 내부 업무 정책 관점하고 약간 달라서 그런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것부터 가장 큰 거는 자연환경이나 이런 생활환경까지 저희 다 아직 돼 있지는 네. 않고요. 그래서 내부는 이제 2단계 정도까지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93개보다 조금 더 늘어난 100 몇 개 되는데 몇 종이 되는데 아직은 이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아, 네. 있습니다. 그 과제를 기간을 보니까 요거는 5년이고 그 환경공단에서 하는 건 5년, 그래서 2022년에 이제 네, 하는 걸로 돼 맞습니다. 있고요. 요쪽은 3년이고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수자원공사 네, 쪽은. 예, 네, 그래서 네. 결국은 환경공단이 1년 먼저 시작을 했는데 더 늦게 끝나네요. 프로젝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은 지금 뭐 그 수집하는 데이터량이 사실은 더 많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네요. 여기 쪽이 환경공단 쪽의 데이터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쵸?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데브옵스 관계에서, 그러니까 개발과 운영을 이제 같이 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점진적으로 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이제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5년 끝나고 나도 계속 운영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한꺼번에 벌크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쪽 지금 어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없을까요? 지금 그건 이제 뒤쪽에? 아무래도 음, 내부에 국한돼 있다 보니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 이제 그 관련된 잠깐만 말씀 좀 드릴게요. 잠깐만요. 지금 이거는 지금 수공에서 외부 빅데이터 플랫폼 관점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 셋이고요. 313에 대한 건데, 그래서 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수질 측정에 대한 거, 정수장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물환경, 자연환경, 그 다음에 생활환경, 그 다음에 사회경제 쪽에 관련된 소셜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네. 요게 이제 화면입니다. 화면. 네, 메인 화면이고요. 네. 네, 이제 요거는 이제 내부와 관련된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부 시스템 데이터를 수집하는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석하는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포탈 하는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과제별로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목표도 좀 완전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환경공단에서 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은 내부용이고, 분석이나 업무의 효율적인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예측을 통해 가지고 환경부가 어디로 갈 것이냐,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그런 기능들이 더 많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대국민 서비스, 그 다음에 오픈 API를 통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상품을 이렇게 배포하고, 그 다음에 융합 서비스 하는 그런 쪽으로 좀 보이는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면 물과 관련된 거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그다음에 기상, 오염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에 있던 한 25개 시스템들의 1차 연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93종의 데이터셋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이제 요걸 이제 정리를 해서 나온 메타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분석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기반적인 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데이터 맵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산업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돼야 될 뿐이고요. 1차에 이제 대기가 들어와 있고 거기 안에 이제 자동차 배출가스라든지 이런 오픈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이제 여기 들어와 있어서 내부적으로 쓰는 데이터하고 이렇게 여기 이제 공공 데이터하고 이제 내부 데이터들이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거기 안에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형태의 속성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1차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렇게 슬러지 관련된 걸 예측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아, 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2000년도가 끝난 상황인데 이제 물과 상하수도 관련된 게 56개 시스템이 2000년도에 이제 들어와 있고요. 3차 이제 자원순환 환경산업 이런 부분들이 이제 40개 시스템이 이제 3차년도에 접목이 돼서 움직일 예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1차년도에 연계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보면 주로 이제 환경 시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대기, 물환경,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염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화학물질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1차 때 들어와 있는 데이터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네. 네. 이제 이게 2차 때 이제 물환경 분야에 들어와 있던 데이터들이 이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내부 이제
한 축은 이제 외부는 이제 수자원공사, 내부는 이제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의 데이터는 상호 이렇게 교류하는 형태가 지금 뭐 앞으로도 추진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연계 부분도 이제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잠깐만요. 마이크를 켜 주셔야 되는데요. 네, 수신대 김영무 교수님 마이크가 꺼져 있었어요. 네네, 다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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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그 설명해 주신 두 플랫폼에 대해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일단 목적적인 측면, 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구성, 이제 목적이 다르니까 구성 요소도 또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시작된 시점으로 봐서는 리아 쪽에서 과기부 통해서 하는 거는 2019년부터 하신 거고요. 그리고 환경부 자체적으로 한 거는 18년부터 하셨는데 이 두 사업마다 지금 현재 지금 2020년 11월이잖아요. 거의 5만 농선은 넘고 거의 어느 정도 이제 이쯤 되면 어떤 활용 사례나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사업에 그리고 이제 또 여기 관련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데이터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기 니아 과기부 쪽 관련돼서는 또 데이터 바우처 사업하고 또 연계해서 이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만든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활용에 대한 내용이니까 목적이. 그래서 여기는 거래 데이터 거래 관련돼서 좀 그 성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우리 수자원공사 내부적으로 한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 5분 능선이 넘었으니까 거의.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책적으로 좀 반영이 됐냐 이런 거 하나하고 또 이어서 이제 우리 어디죠? 여기 환경공단. 네, 환경부 얘기했고 이제 니아 쪽에서는 이제 데이터 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게 좀 각각의 이제 대해서 궁금하고 나머지 하나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국가적으로 데이터 뉴딜, 그린 뉴딜을 하는데 데이터 그린 뉴딜하고 또 데이터 뉴딜하고 또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재부에서 또 이제 분류해 놓은 게 뭐 저희는 데이터 타임에서 데이터 뉴딜 안에 이런 환경부나 이런 내용도 다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또 환경은 또 다르게 또 분류하는 것 같아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첫 번째 성과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 정책 여기에서 조금 우리 그 이두영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야. 일단은 그 내부 쪽에서는 데이터가 쌓이면서 예를 들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ASF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데이터뿐만 아니라 농림부 데이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농가 돼지 사육 농가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걸 분석할 때는 공간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간 데이터, 뭐 국토부에 있는 데이터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우리가 우리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돼지열병 발생 현황 데이터를 이렇게 중첩을 시켜서 돼지열병이 어떻게 퍼져나갈 건지에 대한 것들 뭐 이렇게 예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좀 적용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요즘 그린 뉴딜 쪽에 하나의 트렌드가 이제 에너지 자체에 대한 변화가 있잖아요. 이제 기존에 이제 화석연료 위주에서
뭐 수소라든지 뭐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된 이런 자연에너지 관련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기본적으로 그런 걸 부지를 선정할 때 관련된 것들이 정책적으로 할 때 그 선정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그린 뉴딜의 하나의 수소 자동차 전환과 관련해서 화석연료 자동차에서 전환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하나의 화두고 그와 관련된 이제 부지를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어디에 이제 충전소를 마련하는 게 제일 이제 적합한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쪽에 이제 어느 정도 쓰여지고요. 그게 이제 정책 관점이고요. 수공에서 이제 그 데이터 생태계나 이런 쪽 관련한 거는 몇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히 다 파악을 못해서 그거는 이제 답을 좀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건이 이제 어떤 특정한 분야에 있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나머지 더 이렇게 N개로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은 아직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답이 되셨나요? 나머지 하나 이제 그린 뉴딜하고 데이터 댐 관련해서.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뭐 그 데이터 댐에 관련된 거는 결국 우리 뭐 내부에 관련된 거나 외부에 관련된 거나 결국은 그게 잠시만요. 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 과장님 끊으셨어요? 죄송해요. 이 과장님 화면 있잖아요. 화면 공유 살짝 풀어 주실래요? 요거 계속 나오고 있어서 화면을 조금 풀어 주시면 공유 중지했습니다. 네, 그렇게 다시 조금만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질문 살짝 다시 한 번만 해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정부에서 데이터 댐 관련해서 많은 과제나 그리고 정책이나 이런 걸 많이 이제 쏟아내고 있죠. 네. 더군다나 올해 또 이제 데이터 댐 관련해서 많은 과제들이 됐고 앞으로도 이제 또 몇십 조의 그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이게 좀 약간 좀 이제 환경 쪽은 또 그린 뉴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데이터 댐 사업하고 이 그린 뉴딜 쪽하고 좀 분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같이 가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수소나 그린 뉴딜 자체가 재생에너지 관련된 거 그리고 왜 화석연료 말고 다른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이런 내용이라 그러면 여기에 따른 관련된 부지 선정이나 뭐 다양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관련된 그런 내용인 건지 아니면 데이터 댐은 순수하게 환경 쪽하고는 완전히 선을 긋고 이렇게 가는 건지 이게 조금 정부의 뭐 지식백과 이런데 이제 소개시켜 놓은 거면 또 별개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혹시 이제 정책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데이터 그러니까 디지털 뉴들하고 그린 뉴들이 이제 하나의 현재 가장 큰 축이잖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 관련된 거는 저희는 이제 이거뿐만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하는 이제 이제 외국에서는 랜드 카바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제 토지 피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간에 관련된 토지에 관련 이 겉표면이 이게 콘크리트냐 아스팔트냐 아니면 또 주거지역이냐 아니면 산림지역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환경적인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것들이 크게 이제 두 가지 원천 데이터를 이제 갖고 있는 지도 데이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걸 분석해서 만약에 이제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셋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궁극적으로 이게 이제 나중에 데이터 댐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내부하고 외부에서 만들어졌던 데이터들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데이터 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결국은
데이터 우리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외국에서는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데이터 댐이라고 그런 용어를 이제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정형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나 뭐 이런 가공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를 만들어서 목적별로 쌓아둬야지 원하는 형태로 이제 갖다 쓰겠죠. 그런 작업은 이제 점진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으로 가는 거고요. 그거는 뭐 과거에 사업을 통해서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자체 내에서도 그런 방향을 가지고 가지는 건 이제 맞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디지털 뉴딜리에 관련된 거고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요즘 그 국립공원의 그 사계 그 계절을 다 한꺼번에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굳이 산행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이런 가상 환경에서도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디지털 트윈인데 네. 거기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데이터들이 아까 얘기한 피복 데이터라든지 임상 데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생태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쪽으로. 그거는 이제 저기하고 상관없이 뭐 특정한 사업에 의해서 과기부 사업에 의해서 가는 게 뭐 있는 게 아니라 방향 자체가 그렇게 가는 거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부처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에 관련된 에너지 문제라든지 뭐 예를 들면 창문 창호에 이제 요즘 이렇게 투명한 뭐라고 그러죠 태양열 이런 걸 붙여서 이제 에너지 생산하고 이런 부분 그래서 뭐 주택도 이제 뭐 패시브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가는 형태로 가는 건 이제 그런 쪽에서 하는 거고요. 사업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그런 거에 필요한 의사결정이나 이런 데 필요한 데이터들은 이제 데이터 댐 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린 뉴딜하고 약간 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구분을 하자 그러면 그린 뉴딜하고 디지털 뉴딜은 약간 관점이 다른데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거기에 관련된 어떤 데이터 댐은 저희는 이제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그런 걸 하지는 않지만 그런 방향에 맞게끔 기본적으로 방향이 많으니까 양쪽에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걸 필요로 하는 데가 이제 정책 수립하는 데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린 뉴딜 쪽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하면 과기부에서 하냐 환경부에서 하냐 이렇게 좀 나눠도 좀 쉬울까요? 가장 정확하게.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으면 그래도 이제 과기부에서 하는 거는 데이터 뉴딜, 데이터 댐 관련된 거고 환경부나 이쪽에서 하는 경우는 그렇죠. 사업 관점에서 보면 그린 뉴딜 쪽에 우리는 포커스가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네. 저희가 국민들이나 우리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속된 말로 데이터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업을 이렇게 구분해 놓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어느 관점 기준에서 해야 되는지 이게 약간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쭤봤던 거고요. 그래서 명확한 거는 주관 부처, 소관 부처 관련해서 좀 구분하는 게 가장 명확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그린 뉴딜이고요. 네. 그 다음에 과기부는 이제 데이터 관련된 디지털 뉴딜 쪽이죠. 그렇지만 이제 거기 안에 이제 우리 정보 쪽 관점에서 보면 빅데이터 플랫폼들이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잘 가공된 것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랜드 카바에 그러니까 토지 피복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셋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립이 되면 궁극적으로 이제 과기부 그런 데이터 댐에 이제 담기는 형태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좀 전문적인 용어가 나왔어요. 이제 환경부에서 지금 랜드 커버라는 얘기, 토지 피복도죠. 토지 피복도. 토지 피복. 네,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토지 피복도가 이제 지도인데 그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위성 사진이라든지 인공위성,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영상 촬영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드론 촬영을 한다거나, 그죠? 그렇게 해서 카메라를 전용 카메라를 탑재한 비행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촬영을 하고 그 촬영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건 어떻게 보면 이미지 데이터잖아요. 이미지 데이터인데 그 이미지 데이터를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게 되고 그 처리된 것을 이제 DB 구축해 가지고 그게 이제 데이터가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요즘 나오는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접목해 가지고 더 나은 어떤 서비스를 위해서 예를 들면 학습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 학습 데이터셋을 통해 가지고 모델에 학습을 시키고 그 모델을 굉장히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모델의 기능은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여러 도로가 있고 산이 있고 들이 있고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들도 건물 종류별로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디텍션하고 찾고 그 다음에 분류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어떤 기능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데이터로 향후에는 이제 구축이 되고 그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 가지고 환경 예측을 한다거나 대기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상 환경 그 다음에 다른 물 환경 그 다음에 식물 농식물 뭐 이런 것들도 다 어떤 예측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생태계를 알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 지도 중에 하나가 랜드 커버라는 그 토지 피복도 그런 것들을 지금 또 그 통해 가지고 데이터 구축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 이 부분 제가 지금 이해한 그런 부분이 좀 어떤 맞나요? 네, 과장님? 뭐 네. 그렇죠. 네, 음. 네, 뭐 일단 맞죠. 네, 네, 맞아요. 네,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나 봐요. 그죠? 아니요. 그 네. 음.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네. 위성 데이터 기존에 이제 그 토지 피복도를 만들기 위해서 네. 위성 데이터를 이용하는 건 맞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국토지리원 그게 국토부죠. 국토부에서 만든 데이터를 갖다가 네. 저희가 그 뭐 참조자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 안에 지적도라든지 이제 그 지형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그 수치 지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이게 이제 뭐 분류를 하는데 분류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토지 피복이 어떻게 돼 있는지 예를 들면 가장 큰 거는 이제 이 지역이 투습이냐 불투습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가 왔을 때 음. 물이 이제 흐르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스며들 수 스며드는. 있는 거냐. 왜 그런 게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그 특정한 지역의 도시에 물이 이제 비가 많이 내린다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투습이 되지 않는 경우 그 특정한 지역에 쌓여서 뭐 홍수가 날 수도 있고 재해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 자원에 대한 총량을 관리를 해야 되죠. 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게 뭐 예를 들면 보호 지역으로 돼 있는지 보호지역이라는 이제 예를 들면 뭐 국립공원처럼 어떤 생태 보전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또 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해서 뭔가 공간 분석을 할 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이제 분류를 하는데 크게는 이제 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있는데 서분류에서 49개 아니 41개 이제 분류를 해요. 거기에 이제 뭐 논 같은 경우도 경작이 되는 이런 경작 구분이 돼 있는 논인지 아니면 이제 경지 정리가 돼 있는 논인지 아닌지 이런 것까지 이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부분들을 분류를 하는데 위성 영상이 쓰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위성 영상을 가지고 기존에는 사람이 참조자를 통해서 그걸 다 공간 정보를 만들어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떤 공간을 이렇게 분할하는 걸 도엽이라고 그러는데 그 도엽당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특정한 기간만큼 투입이 되어야 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렌트카버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추출해낼 때 영상에서 추출해내는 것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 개체 분할, 뭐 개체 추출, 그다음에 뭐 세멘티스 세그멘테이션 뭐 이래가지고 뭐 네. 의미론적 분할이라든지 뭐 이미지를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네. 부분들이 있는데 영상 분류라는 쪽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AI로 좀 시작하는 걸 했고요. 네. 그래서 좀 어떤 거는 잘 이렇게 도출이 되고 어떤 거는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공항 같은 경우, 활주로 같은 경우는 이게 데이터가 이제 많지가 않잖아요. 그럼 이제 학습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분류내는 게 되게 어렵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산림 쪽도 이제 이게 활류업수림이냐 침입수림이냐 이런 거를 이미지로 이렇게 뭐 분류해내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 나무 종을 가리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있고 나머지 객체 추출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도로 뭐 이런 거 빼내는 거는 어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에서 이미지 가지고 위성 영상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기존에 그것들은 대부분 사람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사람이 했던 그런 작업들을 이제 인공지능, AI, 딥러닝, 그 다음에 그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또 창조하게 되는 거네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또 좋은 데이터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모델을 만들고, 그런 모델의 정확도가 올라가게끔 계속 학습시키고, 자,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1년에 또 참 어려운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정확도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것도 다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분류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수작업이 아니라 이제 그 머신러닝 작업으로 하다 보면은 오류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류가 있다라는 거는 결국 100%가 아니면 오류가 있다라고 우리는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류가 만약에 있으면은 그런 처리에 대한 대응을 그것도 수작업으로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분류 모델을 만들어서 그 분류 모델을 통해 가지고 추출을 했는데 뭐 평균 85%를 다 추출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15%는 추출이 안 될 수 있다. 가정을 한 거예요. 가정을 하면은 그 15%를 누군가는 그래도 추출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단은 완벽해지기 전까지는 수작업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어떤 그런 배제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일단 그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사람과 그 인공지능의 협업이 되겠죠. 지금은 그런 거를 분류해내는 거 어디까지는 어떻게 분류해내고 이건 잘 되고 예를 들면 그 건물 같은 거 이렇게 그다음에 도로 이런 걸 추출하는 건 잘 되는데 네. 예를 들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뭐 경지 논인데 이게 경지 정리가 된 논이냐 아니면 뭐 경지 정리가 된 논이 아니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시설 재배치 과수원 뭐 이런 것들은 분류하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되게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뭐 명확한 특징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산림청으로부터 이제 임상도라는 걸 이제 받아서 산림 지역에 대한 세분류를 하는데 이게 화렵수림이냐 아니면 침엽수림이냐 아니면 혼효림이라고 그러니까 섞여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이 이제 경계가 이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저기 항공명사 정사 영상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저 인공지능으로 접목을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특정한 지역의 아까 얘기했던 그 공간의 특정한 영역 이렇게 분리된 것을 도엽이라고 그러는데 특정한 도엽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분류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분류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예를 들면 뭐 아까 경지 정리된 돈, 안 된 돈, 그다음에 뭐 건물,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포함하는 이렇게 분류해내는 것까지는
어떤 건 잘 되고 어떤 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인공지능으로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인공지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서 그걸 더 정확하게 하는 부분을 찾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기존에 사람이 했던 부분들의 어떤 프로세스를 그 작업 프로세스를 넣어서 인공지능과 사람이 협력하는 협업하는 그런 형태로 네.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어디까지는 사람이 하고 어디까지는 인공지능이 이제 정확하게 추천해내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올해 그 내용들이 좀 끝나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정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수실대 그 김홍무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그 데이터 바우처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하셨어요. 그 데이터 바우처가 일단 뭔고 약간 좀 개념이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데이터 바우처라고 하는 건 조금 특이한 용어인데요. 그런 사업에 대한 짤막하게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환경부 입장에서 데이터 바우처 사업 같은 거를 하고 계시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그 김홍무 교수님 혹시 데이터 바우처에 대해서 살짝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사업인지? 데이터 바우처는 네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뭐야? 우선은 이제 중소기업이나 지금 이제 데이터 경제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네.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이런 데서는 데이터를 수급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네. 이것을 지원해주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데이터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데이터를 가공해서 파는 가공 기업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수요 기업이 있겠죠. 그래서 이 수요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바우처라는 게 직접적으로 돈은 안 갖는 거고 이런 가공 기업의 데이터를 정부가 대신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사업에 이제 접목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가공 기업이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데이터 관련해서 지금 이제 니아 관련해서 10개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도 각 플랫폼마다 데이터를 만들어서 거래를 하기 위한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 바우처 쪽에서도 각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연계돼서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이런 부분에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은 한국 데이터 산업진흥원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각각의 전문 여기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해서 연계를 계속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환경부 쪽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데이터 바우처 쪽에서 이제 거래가 됐는지 이제 그게 좀 궁금했었던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격이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사는데 실제적으로 이 빅데이터 플랫폼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바우처 이쪽 관련돼서 가공기업들 보면 민간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자체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좀 더 데이터가 좀 가격이 저렴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 이쪽에서 어떻게 혹시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여쭤봤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요약 한번 하면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다. 그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에는 크게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가공 기업이 있다.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수요 기업이 있다 이거죠. 근데 수요 기업이 대기업 돈이 좀 많으면 괜찮겠지만 이 데이터를 사실 데이터가 밸류니까 이거 돈 주고 사서 더 좋은 데이터, 더 양질의 융합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밸류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꽤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벤처, 그 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이 데이터 자체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의 가격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우리 정부가 데이터 바우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마치 사서 그죠? 살 수 있는 쿠폰을 주고 그 쿠폰만큼을 가공기업이 제공해주고 수요기업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요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게 이제 저작권도 같이 받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고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계속 더 좋은 데이터로 그죠? 이 융합하고 가공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재판매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데이터라고 하는 이 사업이 이 데이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생태계가 탄탄해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환경부에서 이 좋은 사업 있는데 혹시 환경부는 데이터 바우처를 지금 플랫폼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지금 플랫폼별로 이제 수집 저장 처리하는 수집하는 그런 기업이나 업체나 그 다음에 공공기관들이 쭉 있을 텐데 그 다이렉트로 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가공기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건 바이 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플랫폼에서 백화점처럼 플랫폼에서 그런 거래를 통해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우선은 이제 환경부 입장에서는 네. 일단 도메인 개념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도메인이냐 그러면 이제 과기부에서 하다 보니까 다양한 도메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메인들끼리 또 유망하냐 유망하지 않냐 이런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바우처 사업 자체는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아까 밸류에이션을 얘기하셨으니까 네. 그것을 이제 창출하는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잘 되는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메인 개념으로 했을 때 도메인이 환경 이쪽에 경쟁력이 있냐 그러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환경부 입장에서는 이제 환경 쪽 관련된 이쪽이 또 환경 쪽이 또 아주 큰 기업은 크지만은 영세한 데는 굉장히 영세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쪽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이제 이 과기부에서 하는 데이터 바우처도 있지만은 어차피 지금 이제 데이터 관련된 플랫폼을 만들었으니까 환경부 입장에서도 이런 각각의 네. 데이터를 활용하는 지원 사업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거겠죠. 여기 네. 관점은 철저하게 이제 우리 도메인이 경쟁력이 있냐, 우리 환경 쪽에 다른 타 분야하고 이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거든요.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뭐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를 막 발굴하려고 그러고 더 많은 데이터를 창출하려고 하는데, 과연 환경이라고 하는 데이터 자체가 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맞냐? 라는 것도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건 근데 환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긴 한데, 그런데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우리가 돈은 밸류만 창출하다 보면은 그걸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는 결국 환경부 입장에서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어, 다른 분야 말고도 예를 들면 뭐 금융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돈이 되는 사업들로 많이 지금 데이터도 그걸로 가고 있는데 그게 아닌 환경이라고 하는 데이터 자체의 어떤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바우처와 같은 그런 사업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떠신가요? 지금 과장님 그 지금 과기정통부 산하에서의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거의 그 도메인별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 자체에서의 환경 데이터를 뭔가 이렇게 보호하고 육성, 양성하는 그런 사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뭐 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일단은 그 과기부 관련돼서 데이터 바우처 쪽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음, 이게 그 뭐 도메인 관점에서 보면 일단은 그 뭐 생활에 관련된 예를 들면 뭐 그 미세먼지라든지 아, 그 네. 다음에 그 우리 그 이런 기후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잖아요. 이미 뭐 앱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기업에서도 그걸 갖다가 가공해서 이제 앱으로 개발을 해서 서비스도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보면 그 예를 들면 도로 데이터나 그다음에 기상 데이터, 그다음에 그 이런 환경 데이터하고 합쳐서 나중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렇게 그 하게 되면 특히 이제 겨울 같은 때 자동차가 미끄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그 이런 그 외부 기후 데이터나 이런 그 기상 어, 데이터 같은 걸 합쳐서 네. 도로 지표표에 특정한 지역에 이제 얼 가능성이 있으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걸 인식을 해야지 사실은 천천히 달려주거든요. 아, 네. 그런 데까지 이제 점진적으로 가는데 기본적으로 다 환경 데이터 이제 중요하죠. 그다음에 뭐 요즘 폐기물도 뭐 중요한 이슈잖아요. 워낙 네. 이제 그 언컨택트 시대가 되면서 많이 딜리버 이렇게 시켜 먹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폐기물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데이터 3법이라는 게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아, 네. 개인정보법, 그다음에 뭐그 정보통신망법, 그다음에 뭐 금융정보 이런 법들이 이제 그 통과가 되면서 그 예전에는 이제 그 가명 정보를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아, 이제 그다음에 뭐 그 개인정보 자체가 이제 되게 근데 지금 이제 개인정보를 그 익명화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가명으로 해서 하면 이제 예전엔 뭐 학술 연구나 이런 쪽만 국한해서 썼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좀 그 정보는 강화하되 기본적 활용은 이제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점점 그런 추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 환경 기업에 대한 데이터, 그다음에 그 사업장에 대한 관련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그 뭐 우리가 또 이제 공공 개방 데이터 쪽에 가보면 그런 요구들이 있고 이미 뭐그 공공 쪽에서 그 개방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또 정부에서 오픈하라고 많이 이제 하고 있으니까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뭐 명확하게 이렇게 이슈는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데 명확하게 이걸 가지고 바우처에 연결되고 이런 것들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근데 예를 들면 특히 이제 그 수질 예를 들면 하고 그다음 폐기물 이런 쪽은 우리 그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공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미세먼지라든지 뭐 기상 이런 거 관련된 데이터들을 지금 앱에서 갖다 써서 가공을 하고 있듯이 점점 이제 달라질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환경에 관련된 데이터를 빼고 우리 삶의 그 어떤 저걸 그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걸 느끼는 게 이제 뭐 3년, 5년
안에 급격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네. 지금도 이미 저희가 이제 환경 정보 이렇게 공개 데이터들이 있는데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업들에 대한 관련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픈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품질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걸 또 적극적으로 서포트 해달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삶의 질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환경 데이터를 굉장히 잘 융합하고 가공 처리하면은 굉장히 또 나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아까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가 지금은 그냥 그 겉에 있는 모습만 보고 이 자율주행 도로 보고 이런 것들만 디텍션 해가지고 가지만 실제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자율주행차가 볼 수 없는 그런 대기나 그 다음에 도로 표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온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접목된 정말 복잡한 데이터가 더 들어가서 더 정확한 자율주행이 돼야 되는 그런 것도 언급을 해주셨어요.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 빌딩 토지 커버, 랜드 커버 그거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거를 이제 요즘 이제 영상 기법들이 촬영 기법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라이다라는 기법으로 해서 카메라 촬영을 하면은 이게 건물의 건물이 몇 층이냐, 고층이냐, 저층이냐,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아까 이제 용어 얘기해 주셨는데 디지털 트윈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의 그 AR, VR 그 기술과 또 접목시켜 가지고 디지털 트윈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 데이터가 속속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으로 자꾸 이렇게 침투하고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VR, AR 그러면은 뭔가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쪽만 있는데 디지털 트윈에 해당하는 부분, 특히 건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려면 3차원 지도 같은 거 필요할 것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러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는 어떻게 되냐? 결국 촬영해 가지고 전체 우리 전국 지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라이다 기법을 써 가지고 이제 그 촬영한 지가 한 몇 년 됐나요? 3년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토지리원의 국토부 산하에서 2018년 정도 됐나요? 2018년, 뭐 17년, 뭐 이때부터 슬슬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 데이터도 좀 지금 요즘 하고 계시죠? 환경부에서도 그런 데이터를 써서 아까 그 디지털 트윈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일단 디지털 트윈도 그 국립공원에 관련된 것들 좀 고민하고 있고 네. 아직은 그런 쪽은 못 하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공공 데이터 개방도 있지만 환경 정보 공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따따따 env 다시 info.kr 쪽에 가보면 저희 쪽에서 이제 개방하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아까도 이제 영국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개방에나 이런 니즈라든지 또 이 데이터에 대한 그 관심도가 거기에 많이 지금 니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아까도 얘기했던 그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것들 얘기가 되겠죠. 아마 저희한테는 직접 저희가 그런 걸 하지 않아도 아마 그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기업들이 아마 그런 데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트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로 이제 자연환경 쪽에 주로 포커스가 돼 있고요. 아직은 이제 도시나 이런 쪽은 이제 저희 영역 섹터는 아니고 국토 쪽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이제 환경 데이터가 쓰여지는 것들이 향후에는 이제 아까 이제 기상이나 이런 것도 자율주행 쪽에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야지 얘가 그 평상시에 60km를 다녀도 되는 도로지만 기후 변화에 따라서 걔가 이제 스스로 조절을 하려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느 지역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특히 이제 같은 온도에서도 교각을 지날 때는 겨울에 얼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의 데이터들이 이제 미세적으로 다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향후에 될 거고 그래서 환경 데이터는 좀 중요성이 점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 트위는 아직은 뭐 너무 먼 얘기여서 주로 공익공원 쪽에 뭐 우리가 보면 이제 구글의 어스라든지 뭐 스트리트뷰 뭐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마치 그 지역을 가보지 않았지만 그 투어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뭐 해외에 가도 사실은 예전에는 뭐 가이드 받고 이렇게 다 물어봤는데 요즘은 뭐 구글맵 가지고 웬만한 거 다 하잖아요. 검색하고 또 뭐 하다못해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쿨앱 가지고 그 구글 그 내비게이션 가지고 그냥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이제 그 디지털 트윈으로 되면 그 국립공원의 그 탐방하는 데 있어서 그 탐방로를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다른 쪽은 고민을 못 하고 있는 시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은무 교수님, 그 데이터가 이렇게 유통되고 배포되고 그러면은 그 데이터의 그 저작권 측면이죠. 예를 들면은 그 지금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내 상품인데 저 사람이 팔아. 뭐 이런 케이스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유통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집중하다 보면 이 상품도 오고 저 상품도 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건 내 상품인데 다른 회사가 또 판매하는 그런 경우도 일어나지 않을까. 점점점 이런 그 플랫폼들이 발전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사가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또 그런 건 뭐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같은 제조, 상품이에요. 상품인데, 프로덕인데, A 회사에서 만든 프로덕도 있고, B 회사에서 만든 프로덕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A 회사 제품이나 B 회사 제품은 사실 동일한 제품인데, 그쵸? 동일한 제품인데 약간 뭐 기능이 좀 다르거나 약간 뭐 좀 더 뭔가가 질이 다르거나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상품이 더 좋아라고 이제 선택해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굉장히 이 상품이 내 상품인지 아니면 저쪽인지 약간 저작권에 관련된 이슈도 향후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이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플랫폼 쪽으로 이제 플랫폼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백화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화점이 있고 백화점에 굉장히 많은 상점들이 들어와 있고 그 상점들을 관리하고 더 좋게 잘 팔리게 운영 유지하는 역할이 사실은 플랫폼이고 실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주체는 그 상점들이란 말이죠. 그 상점들. 그리고 그 상점 속에 있는 상품들을 진열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그 상품에 대한 부분이 과연 오너가 누구냐, 오너십에 관련된 부분이 꽤 등장하지 않을까 향후에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은 플랫폼 입장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뭐 그런 이슈 사항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이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플랫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뭐 그런 게 생각이 나요. 뭐 혹시 아이디어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은 디텍션 하거나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플랫폼에 동일한 데이터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비슷한 데이터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랬을 경우에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데이터를 취득할 것이냐. 뭐 예를 들면 유동인구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SK텔레콤의 기반으로 유동인구 조사를 했어. 이쪽은 KT 기반으로 유동인구를 조사를 했어요. 여기는 LG U 플러스 기반으로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유동인구 서비스 데이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저작권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이지만 상품은 동일한 상품이야.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걸 어떤 걸 구매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걸 이제 플랫폼별로 혹은 뭐 스스로 그런 것들을 마치 지수를 따져서 이 데이터를 썼던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어떤 뭐 점수, 그죠? 레이팅 뭐 이런 것들을 플랫폼별로 뭔가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10점 만점에 같은 유동 데이터인데 얘는 몇 점이고 얘는 몇 점이고 몇 점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플랫폼적으로 서비스를 해준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할 때 더 좋은 어떤 부분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어떠세요, 교수님? 네, 질문이 너무 광범위해서요. 네. 일단은 그냥 편하게 그냥 저작권, 이것저것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저작권 말씀을 하시다가 네네. 갑자기 이제 우리 이제 추천 서비스까지 얘기를 하셔서 네. 너무 이제 좀 질문이 광범위한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산란되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네. 이 대화, 저희 이제 포럼이요, 이렇게 너무 뭐, 두서 없이 그냥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일로 갔다 정리 또 중간에 정리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또 어설프지만 또 농담 아닌 농담도 살짝 하고 뭐 이렇게 가면서 또 나중에 또 이렇게 접목시키고 또 융합하고 요약하고 또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막 요약 정리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하게요. 이제 김 교수님이 보면 그 결합 데이터 있잖아요. 결합 데이터. 네, 이제 아까 이제 뭐 저희도 보면 농림 쪽에 그 데이터도 있고 환경 데이터가 있어서 이게 뭐 회복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결합 데이터에 대한 원천성은 누가 갖고 그다음에 저작권은 어떻게 되니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합니다. 저는 아주 포커스 있게 질문 드렸죠. 예. 어렵다. 이거, 되게 너무 어려운데요, 어렵네요. 이게 어려운데요. 법률가들도 네. 지금 굉장히 어려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그리고 의견이 분분한 영역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예, 우선은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관점에서는 아까 이제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데이터 원본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공된 데이터에 대한 문제. 아, 가공된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를 침해된 걸 가지고 가공된 걸 만들었는데 이걸 과연 이 저작권이 어디에 있냐, 2차적 저작물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관점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가 이걸 방금 전에 이제 저희 뭐 사용자들의 선택 이런 네. 거 얘기하셨잖아요. 네. 선호도 이런 거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이 데이터가 과연 이제 저작권에 위배된 거냐 안 되는 거냐 이거 얘기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끼리 얘기니까 이제 소비자들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당사자들 간에 뭐 서로 이제 니네가 우리 저작권을 침해했냐 안 했냐 이 얘기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게 나에게 유용한지 이런 거는 중간에 이제 추천 서비스나 이런 걸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아이템 기반이냐 사용자 기반이냐 우리가 뭐 이런 그리고 그런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제 저작권 관련해서 이제 원본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그래서 우선 우리가 빅데이터
구축할 때, 플랫폼을 구축할 때 정형 데이터가 있고, 정형 데이터 자체는 우리가 DB화 돼 있잖아요. 네.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으니까 그 자체는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 쪽에서 보호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돈 주고 사와야 되겠죠.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반정형이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신문 기사 같이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약간의 형식은 있지만 일정하지 않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작권이 다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너무 이제 저작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크롤링 해야 돼서 다 긁고 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 그 많은 걸 일일이 다 어떻게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아서 침해 없이 우리가 그 시스템 구축할, 그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저작권 침해가 됐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가공된 어떤 분석 보고서나 아니면 DB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법성 여부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여러 논의가 있었고, 제가 가장 좋은 거는 예전에 구글 덕스가 관련해서 어떤 일반 출판사나 저작자들하고 이제 그런 그 소송이 있었어요. 그 구글 덕스는 잘 아시죠? 네. 그러니까는 그 출판물 책을 이제 스캔을 해가지고 그것을 검색을 하게끔 이제 분석한 데이터를 이제 검색 서비스를 해주는 거잖아요, 구글 덕스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출판사나 이제 저작자들이 그 관련해서 이제 이거 우리 저작권 침해한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이 소송이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구글이 이겼어요. 여기서 이제 공정 이용이라는 개념을 가져왔던 거죠. 그래서 목적 자체가 이 구글이 이 저작자들의 그 저작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많은 이용자들에게 어떤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걸 제공하고 있고, 이 서비스를 통해서 당신네들 그 책이나 그 출판물의 더 구매가 더 활성화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비상업적이고 뭐 이제 그 상업적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구글 비즈니스 모델은 그냥 거기 이제 광고니까.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르게 분리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이 나오다가 또 이제 출판물은 이런데 과연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신문, 그리고 오디오, 비디오, 뭐 이런 영상물들도 관련된 게 많이 있잖아요. 이미지 관련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올해 얼마 전이죠. 11월 6일인가 4일인가 이때 10월, 그러니까 날짜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저작권법 개정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어요. 이 내용은 이제 그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데이터나 이런 걸 이용해야 되는데 뭐 이런 몇 가지 이제 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작권 쪽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혹시 공유가 가능하신가요? 그 화면 공유 같은 게? 잠시만요. 네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공유가 됐나요? 네네, 그거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변화 수용이라는 네.
예, 공유됐죠? 지금. 네, 네네. 네. 이게 이제 이번에 발표된 11월 2일 날짜 내용이고, 오, 이제 네. 국정회의가 이제 11월 2일은 아니고 다른 날짜에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뭐 2일이나 뭐 그 즈음에 음. 했을 것 같고, 이제 개정안 내용은 뭐 이제 이거죠. 창작과 이용 환경 변화, 그리고 뭐 신규 기술 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2006년부터 15차례 개정을 했는데 전부 다 이제 이번에 좀 전면 개정을 좀 해보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나머지는 뭐 이게 뭐 공정한 저작권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런 것보다는 4차 산업혁명과 사회적 변화 수용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한 공정이용에 관한 내용 그리고 이제 이런 다양한 정보 분석이나 이런 다양한 서비스 이 형태나 이런 공익적인 뭐 이런 연구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 저작권법이 너무 강화되다 보면 이게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정보 분석을 위해 복제나 전송 이런 것을 도입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쪽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정보 분석을 위한 복제 전송 허용 조항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해외 입법 예를 보면 일본하고 영국, 미국 각각의 사례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감정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저작물 이용을 허용한다. 그리고 여기 영국은 비상업적 연구 목적 텍스트 및 데이터 분석을 위한 복제를 허용한다. EU도 과학적 연구 목적의 텍스트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을 허용한다. 그리고 미국도 별도 조항이 없으며 공정이용 규정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배경은 아까 이제 이런 거고요. 우리가 이제 연구나 뭐 뭔가 데이터를 뭐 학습이나 뭐 이런 걸 시켜야 되는데 이 저작권이 때문에 이제 못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거좀 개비를 하자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허용 범위는 학술 연구 목적 이외에도 상업적 목적의 정보 분석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 복제 및 전송의 길을 허용이 된다 해서 이제 이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각 데이터 액세스를 구축하는 데는 저작권이 허용될 거라고 이게 이제 아닙니다. 네. 특권이 아니라 이런 전면 개정안을 했고 이제 국회 통과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약간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는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가공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따른 또 다른 쟁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AI가 만들어낸 저작물, 빅데이터 관점에서 만드는 저작물,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계가 만들어낸 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서도 이제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연구자들은 5년 정도는 저작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작권하고 또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에 대한 가격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야 되는 거고 방금 전에 이제 연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데이터가 좋냐 안 좋냐 이 부분은 이제 사용자들의 선호도에 대한 문제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자 기반 추천 시스템이냐
말씀드리면 예, 아이템 기반의 어떤 아이템의 그 주제나 토픽 주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추천을 해줄 거냐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은 우리가 그 추천 시스템이나 이런 걸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추천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분석 기법도 필요한 거고요. 자유롭게 말씀하시라고 해서 자유롭게 얘기했습니다. 아, 네. 좋은 자료고, 근데 여기 지금 보여주는 자료는 일단은 아니에요. 예, 이게 된 거 아닙니다. 이거는 얼마 네, 전에 이제 그 어디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바로 네, 나오고요. 작년이나 이제 우리가 딥러닝이나 이런 거 학습할 때 학습 데이터 관련돼서 많은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습 훈련된 데이터 자체가 훈련된 모델이 불법적으로 이용된 저작물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양하게 그런 게 장애가 됐었죠. 그래서 어떤 학습 모델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발표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런 개정을 통해서 많이 완화가 되면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학습 데이터나 AI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이제 좀 전망을 해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런 안이 이제 법안이 돼서 이제 통과가 되면은, 일단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학술, 연구, 교육 목적이 아니라 상업적인 목적으로도 이게 가능하다라고 지금 돼 있으면, 굉장히 뭐 정말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데이터가 창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추천 서비스까지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런 생각도 가져봐요. 저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뭐 그 주식 데이터처럼 그 데이터가 하나의 주식 그래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메인의 그 주식의 가치 평가처럼 데이터의 가치 평가를 어, 데이터 주식 시스템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변하는 거죠. 주식 시스템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게 뚝 들어가면 소비자 입장에서 쭉 들어가면 오늘 이 주식 이 데이터죠. 이 데이터가 지금 얼마 올랐어. 예, 그래서 얼마 떨어졌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렇게 있어주면은 추천 시스템 플러스 더 뭐 리얼타임 그런 정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소비자들이 데이터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데 있어서 더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거의 1시간 45분 정도 거의 많은 시간 할애해서 이것저것 그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요. 저희가 이런 주제 저런 주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빅데이터 이 플랫폼의 활성화, 양성, 그 다음에 융합 서비스, 향후의 환경부의 어떤 전략, 정책,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이야기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짧게 그 과장님하고 교수님 오늘 어땠는지부터 시작해 그냥 편하게 그냥 짧게 한마디씩만 뭐 두 마디 좀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조금 하시고 마무리하는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지면 다음번에 이제 또 저희가 이게 한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또 이렇게 수차례 또 이렇게 나와서 또 이런 주제 저런 주제로 또 계속 재미나게 그리고 전문가 입장에서의 견해 이런 것도 계속 살펴볼 건데요. 자, 그래서 조금씩만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초대 흔쾌히 그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환경부가 바라보는 특히 이 전체 두 개에 대해서 쭉 설명도부터 시작해 주셨고요. 다양한 이야기, 그다음에 질문, 질의응답 이런 것도 잘 해주셨습니다. 일단 저 입장에서는 고맙고요. 저희 끝 멘트 한번 해주십시오. 아, 저 말입니까? 네네, 과장님. 마무리 멘트 하나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마디 하라고. 여기, 저희가 이게 좀 어설퍼요. 네, 저희 지금, 이게 좀 점점점 나아지겠죠. 저희 이렇게 온라인 포럼 같은 거 계속 하면서 아주 적절히 이제 좀 재미있는 이야기도 좀 하면서 유머 있게 또, 그러면서 또 전문가 입장에서의 굉장히 깊은 얘기까지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바톤을 좀 넘어서 김 교수님 한번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 멘트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은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걸 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보셨다 그러면 이제 환경부 쪽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빅데이터 관련된 사업들이 크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과기정통부를 통해서 하는 사업, 그리고 환경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환경공단 통해서 하는 이 두 가지 사업이 있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 거래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과기정통부 사업, 그리고 내부의 정책, 그리고 뭐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이런 게 있다는 걸 이제 오늘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부에서 다양한,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 좀 알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저작권법 관련해서 이런 이게 환경부뿐만 아니라 관련된 빅데이터나 AI 관련된 전 분야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쪽 관련돼서 이제 또 이런 저작권법 개정안이 만약에 잘 통과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많은 관련 산업 발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할 말은 많았는데 처음이라 그러니까요. 처음. 까먹는 이야기도 있었고 네네. 그래서 다음번에 더 나아지겠죠. 네네. 네.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과장님 이제 과장님 차례세요. 한마디 마무리 멘트 한번 또 한마디가 아니라 여러 마디 가능합니다. 여러 마디요? 참. 여러 마디면 김 교수님 그 공유 좀 네. 풀어 주실래요? 지금 화면 공유. 예, 이렇게 마무리 멘트 할 때는 이렇게 딱 이렇게 얼굴 딱 나오는 모습으로 좀 갔으면 이게 좋겠네요. 언택트 시대 이 플랫폼에 아직도 익숙한가요? 그렇진 않은데. 이제 언택트도 어느 툴을 이용한 언택트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툴이 중요하군요. 네, 툴에 또 종속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많이 쓰잖아요. 지금 줌도 쓰고 웹엑스도 쓰고 구글 미트도 쓰고 그러는데 어떤 게 좀 편하세요? 자주 쓰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저희는 줌을 많이 썼죠. 줌. 땡겼다 막 밀었다 이래야 되니까 줌을 이제 땡겼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줌인 줌아웃 포커스 아웃 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줌이 좋겠죠. 근데 지금 저희 쓰는 거는 구글 미트잖아요. 미트 좀 어떠세요? 미트 줌 썼다가 미트 쓰는 어떠세요? 둘 다 써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 목적이 미트 하셨어요? 야. 목적은 저녁에 고기 먹으러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영어가 딸려서. 네. 뭐 딸리는 거는 다 딸리죠. 뭐 넘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뭐 일단 이런
그 케이스를 자주 만들어서 이렇게 교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가끔가다 이렇게 그 머릿속에 맥락이 안 잡히는 것들이 가끔가다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약간 노트를 해놨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기고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면 뭐 뭔가 이렇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말을 하면서도 뭔가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생각의 그 이해력이나 이런 게 딸려서 명확히 표현을 못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를 이렇게 뭔가 업무에 좀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이 있어서 좋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직접적인 그런 부분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김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구 교수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처음 저희가 이제 온라인 포럼, 네, 그래서 빅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네트워킹 포럼 1차 온라인 포럼을 처음 시작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대면으로 이렇게 만나서 포럼 진행하고 하면 처음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시대에 이렇게 구글 미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장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레코딩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또 더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환경부 네네. 저기 네. 그 파악이 됐는데요. 그 10월 말 기준으로 데이터 활용 건수가 한 15,600건 정도 되고요. 매출 금액으로 5,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실시간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네. 네, 저희 마무리하세요. 야,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어쨌든 저희가 이제 고생하셨어요. 네네네 오늘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주제로 더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포럼 오늘 첫 회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과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네.